자, 7.4 섹션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그 퍼포먼스 메저하고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 성능 척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능 척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데이터 레이시고요. 또 하나가 BER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스는 보통 이후에는 이제 심볼 레이트도 배울 거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비트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비트 레이트는 뭐냐면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비트 단위가 bits per second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BP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BER은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bit error rate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bit error rate를 줄여서 그냥 다 BER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로는 BP가 있습니다. bit error 이거는 probability겠죠. 그래서 비트 오류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BER이나 BEP나 둘 다 확률이기 때문에 1보다 작겠죠.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bit error probability라는 말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확률이라는 게 정확히 전달이 되니까 근데 이미 굳어졌어요. 그래서 BER이라는 용어가 이미 굳어져가지고 그냥 뭐 BER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통신의 목표를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내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레이스는 빠르게 보내는 거랑 관련이 있는 그런 성능 척도가 되겠고 BER은 이제 정확하게 보내는 얼마나 정확하게 데이터가 가고 있냐 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스는 일반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BER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그 통신 시간에 그러니까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성능 척도가 뭐가 있었죠? 아날로그 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 성능 척도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렇죠? SNR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SNR은 사실 누구랑 맞물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BER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느냐 수신단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데이터 레이스에 해당되는 건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에 없냐? 없어요.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비트로 만들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통신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든지 간에 어떤 비트 시퀀스로 바꿨다가 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은 비트로 바꾸는 게 없기 때문에 비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BER이라는 말을 쓸 수조차 없고 비트레이트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 보낸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내가 보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웨이브폼이죠, 그죠? 내가 어떤 특정한 파형을 보내는 겁니다. 디지털 통신은 디지털컴 얘는 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시퀀스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퍼포먼스 메저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통신 똑같이 하더라도 내가 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레이시 일반적으로 뭐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꼭 크면 클수록 좋은 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스시면 그러니까 보이스가 있다. 보이스를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제일 큰 프리퀀시를
한 4kHz까지 대충 보죠. 그쵸? 예. 그러면은 이걸 나이키스트 샘플링 그 프리퀀시를 얼마로 잡아줘요? 예, 2배로 잡아주죠. 그쵸? 예, 그래서 8kHz 샘플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뭐 지나치게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요? 4kHz가 넘는 그런 주파수는 잘라주죠. 그렇죠? 로우 패스 필터링 해가지고 잘라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다 아시는 거지만 anti aliasing 필터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키스트 레이시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레이시 이제 그거 최고 프리퀀시의 2배인데 근데 사실 4kHz 이상의 그 신호 성분이 있다고 쳐봐요, 보이스에. 그러면은 8kHz로 샘플링을 하면,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를 우리가 그러니까 FS라고 하면 FS를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8kHz로 잡아주면 원래 보이스에 4kHz 이상의 성분이 있으면 그게 엘리아싱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샘플링 티어럼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엘리아싱 일어나지 말라고 보통 4kHz로 잘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kHz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 하나가 나오면 그러니까 1초당 지금 8,000 샘플이죠. 8,000 샘플인데 그 샘플 하나에 보통 이제 뭐 상식적으로 8비트 어사인 하겠죠. 8비트 어사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4 kbp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당 64,000비트 이 정도 보내는 게 압축을 전혀 안 한 보이스예요. 이건 스테레오는 아니죠. 그렇죠? 뭐 랩트 라이트 지금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입에서 나온 말을 그냥 그대로 마이크 통과한 다음에 디지털로 바꾸면은 1초당 64,000 비트 정도면은 충분히 잘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높고 리던던시가 너무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컴프레션에 들어가는데 압축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대략 뭐 5kbps나 압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5에서 10 사이로 보통 이제 압축을 하는데 그냥 뭐 편의상 9kbps 합시다. bps 그래서 한 9,000bit per second 정도로 그러니까 9,000비트 1초당 그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보내는 그 밴드위스가 필요하고 사실은 데이터 링크가 요 정도만 서포트하면은 우리가 음성을 보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실제로 뭐 링크가 예를 들어서 1Mbps 링크다. 그러면은 이거 보이스만 하나 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링크 자체가 그러니까 통신 링크가 9kbps만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보다 더 큰 캐파시티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혼자 쓴다면 물론 다른 사람 또 써야 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지만 나 혼자 쓰는데 너무 좋은 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레시홀드보다 큰 어떤 링크 퀄리티가 필요한 것이지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BR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 정도 압축을 했을 때 이런 9,000비트 정도 압축을 했을 때 보통 이제 BER은 우리가 음성의 경우에 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에러가 나도 귀에서 알아서 다 걸러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링크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BER이 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된다. 보통 이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이거 이하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은행 그 정보라든가 뭐 그 계좌번호 뭐 아니면 그 송금 금액 그런 거는 이거 10여 3승이면은 너무 자주 에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BER을 좀 더 이제 낮춰줘야 되고요. 어찌됐건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BER이 10여 3승이 유지가 되면 되는 거지 그거보다 더 낮출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 통화 품질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안 하죠.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입자 수를 어쨌든 꾸겨 넣으려고 하지 그 통화 품질을 좋게 만드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별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으면 그걸 딱 맞춰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뭐 2G, 3G, 4G, 뭐 5G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통신 시스템이 발전해 왔지만
사실은 뭐 음성 통합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거나 이런 거는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뭐 굉장히 뚜렷해졌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해지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스는 약간 그런 성질이 있는데 데이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낼 게 뭐 데이터다, 이게 영화 파일이다, 아니면 뭐 어쨌든 커다란 파일 트랜스퍼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링크가 예를 들어서 1Mbps 링크하고 10Mbps를 감당할 수 있는 링크는 전혀 다른 거죠.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10Mbps 링크가 있으면은 1Mbps 링크보다는 10배로 빠르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다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리죠. 그런데 보이스가 트래픽이면 전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가입자 수를 10배로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서비스를 받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링크 퀄리티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 어떤 거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디지털 통신을 하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는 원래 디지털이고 보이스는 우리가 AD 컨버전을 해서 디지털인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그 뭘 보내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그 미디어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줘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뭐 메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떤 트래픽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디지털 통신이 왜 좋으냐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답이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디지털 통신을 왜 하냐? 그냥 아날로그 쓰지. 그럴 때 디지털 통신이 왜 좋냐 하면은 퍼펙트한 리커버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시스템을 왜 쓰냐라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퍼펙트한 리커버리가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이제 서울이 있고 여기 대전이 있고 여기 이제 뭐 부산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자, 아날로그 통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보내려는 신호가 SOFT예요. 근데 뭐 편의상 그냥 애디티브 노이즈가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전에 전달이 되는 신호는 이렇게, 대전에 전달이 되는 신호는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그러면 ST 플러스 뭐 N1T 뭐 이런 게 전달이 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부터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서 뭐 책에는 제가 뭐 증폭까지 얘기했는데, 증폭 뭐 이런 거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보냈다라고 칠게요. 그냥 보내고 여기서 또 그 노이즈가 더해진다라고 쳐볼게요. ST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낸 게 이거고, 또 부산에서 또 노이즈가 더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가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노이즈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리시버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 그 리시버에서 자체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게 절대 온도 0도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분자들이 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은 걔네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노이즈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즈를 그 통신 링크 따라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신단을 만들면 자체적으로 노이즈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를 모뎀을 사용하는 순간 그냥 노이즈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보냈을 때 이 대전이라는 어떤 그 릴레이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계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계기의 그 노이즈가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최종 목적지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SOFT를 복원이 그럼 깨끗하게 SOFT 복원이 가능하냐? SOFT 복원이 가능하냐? 전혀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은 이게 저 N1T, N2T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날로그 컨티뉴어스한 값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신호가 그런 건지 아니면 노이즈
타서 그런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디지털 통신 한번 봅시다. 디지털 통신은 서울에서 보내는 게 어떤 뭐 시퀀스라고 할게요. 01010이라는 어떤 시퀀스. 어쨌든 뭐 바이너리 시퀀스를 보내는 거죠. 물론 모듈레이터 통과시키면 웨이브폼으로 바꿔서 보내기는 해요. 근데 그건 다시 또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바이너리 시퀀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대전에 이게 도착을 했을 때 01, 010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이걸 보내면 부산에 01, 010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내가 시퀀스를 보내면 그게 부산에 그대로 도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뭐 99%. 시스템을 잘 만들면. 물론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대전에서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받은 게 이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오류가 전달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러가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에러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은 에러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퍼펙트한 리커버리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해, 아예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카피하면 원본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에러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에러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에러 날 확률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에러 커렉션 테크닉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확률을 매우 작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장점만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0 또는 1을 보낸다라는 게 이제 큰 장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물론 뭐 0을 0볼트로 하고 3을 3.3볼트로 하고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 0볼트가 있고요. 여기 1볼트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래서 보냈는데 1볼트를 받는데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걸 이렇게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1볼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1에서 이렇게 막 지글지글한 걸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에 이제 적분한 걸 써야 되겠죠. 또는 뭐 에버리지 값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뭐 1볼트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0.9볼트를 받았다. 그러면 리시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1볼트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받았는데 0.8볼트야. 그러면 그냥 1볼트를 보낸 건데 내가 노이즈가 좀 섞여서 0.8볼트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쓰지 않더라도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쓴 것 같은 효과를 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0.4볼트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리시버에서 하는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뭐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확률 계산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리시버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게 확률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을 보냈을 확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0.4를 받았다고 했었죠. 0.4를 받았다. 받았는데 1을 보냈을 확률, 그 다음에 샌드보다 센트가 낫겠습니다. 그래서 0을 보냈을 확률, 0.4를 받았을 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0.4라는 걸 받았는데 실제로 트랜스미터가 1을 보냈을 확률과 0을 보냈을 확률을 비교를 해서 그게 어느 쪽이 크냐, 그쪽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근데 0.4볼트를 받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0.4볼트를 받았는데 트랜스미터가 0볼트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0.4볼트를 받았을 확률과 트랜스미터가 1볼트를 보냈는데 노이즈가 0.6볼트만큼 섞여서 내가 0.4를 받을 확률을 계산하겠지만 상식적으로 0볼트라고 판단을 내리겠죠. 왜냐하면 그게 더 숫자가 작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해피했었죠. 왜냐하면
노이즈를 얘가 자체적으로 지금 없애주잖아요. 굉장히 해피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1V를 보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V를 보냈는데 리시버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노이즈를 증폭시키죠.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나쁜 채널에 있어서는 이게 에러를 오히려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이 이제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그 무선 이어폰 끼고 한번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무선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휴대폰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무선 이어폰을 이렇게 이게 무선이니까 이렇게 안 생겼구나.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험을 해보시면 대충 얼마죠? 한 10m까지 가나요? 뭐 하여튼 10m라고 한번 스트레시홀드를 10m로 잡아봅시다. 10m로 잡아보면 이게 10m 안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m 안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녀도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악이 되게 잘 들려. 잘 들려. 근데 이게 10m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 지직거리거나 뭐 노이즈가 증폭되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작 자체가 그 하드리미터처럼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팍 꺾여요. 이렇게 꺾여버려요. 이렇게 뭐 스레시홀드가 지금 0.5라고 하면은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디지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m 여기 기준에 이게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거의 이제 끊겨버리죠. 지직거리거나 이런 게 없고. 그거는 이제 디자인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에서 에러가 생기면 굉장히 듣기가 싫거든요. 음악이나 이런 쪽에 그 에러가 생기면요, 아주 듣기 싫게 에러가 나요. 아주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노이즈가 좀 타면은 그냥 그건 치치거리거나 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소리가 작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에러가 나는데, 디지털에서 에러가 나는 건 아주 보기 싫거나 듣기 싫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가끔 뭐 실시간 무슨 방송인데 이게 깨졌다 그러면은 그 픽셀이 가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그리고 막 아주 엉뚱하게 튀어버리는데, 근데 뭐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어떤 숫자를 뭐 7비트든 뭐 8비트든 간에 이거를 디지털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뭐 0, 뭐 1,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1, 뭐 1, 1, 뭐 0, 0,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에러가 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1이 갑자기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게 야단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날로그 쪽에서 에러가 나면은 웨이브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소리는 그대로 있고 엔벨롭을 따라서 약간 노이즈가 이렇게 그러니까 더 칠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디지털에서 에러가 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아주 그 듣기 싫은 소리가 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그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에러 커렉션 이런 거, 에러 컨트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쓰면은 어떤 특정한 거리를 넘어가면은 보통 끊깁니다. 그래서 커넥션 자체가 끊기고, 그래서 뭐 이거 9m 정도까지 잘 썼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게 9m까지 잘 되니까 왠지 11m, 12m 떨어져도 뭐 음질은 좀 후지지만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냥 아예 데이터가 끊겨버려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CRC 체크라고 해갖고 그 패킷에서 그걸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CRC 체크 이거 뭐 Cyclic Redundancy Check라는 건데, 뭐 이왕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해보죠. Redundancy Check. 그러니까 이 Cyclic Redundancy Check라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모든 통신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블루투스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온갖 군데 뭐 USB 하다못해 그다음에 뭐 무슨 뭐죠? SD 카드 뭐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는데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폴리노미알 같은 거를 이제 다항식을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포멀 파워 시리즈 아마 들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포멀 파워 시리즈 뭐 이산수학 시간에 아마 다 했을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런 벡터가 있는데 뭐 0, 1, 1, 0, 1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그 포멀 파워 시리즈로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할까요? x 세제곱 더하기 뭐 x 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를 뭐 포멀 파워 시리즈로 배웠던 아니면 generating function으로 배웠던 아니면 뭐 z transform 해가지고 z의 마이너스 인버스 대신에 z를 쓴 거 뭐 이렇게 생각을 뭐 하던 뭐 z transform으로 배웠던 뭘로 배웠던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부르면 되고, 저는 이제 포멀 파워 시리즈로 부르는데, 이게 포멀 파워 시리즈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x를 이거를 무슨 방정식이나 뭐 x에다 무슨 값을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나타내는 이 파워 시리즈의 의미가 뭐냐면 1이라는 건 뭐냐면 x 0승 자리에 1이 있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 제곱 자리에 지금 1이 있는 거죠. 개수가 1로. 그죠? 여기가 지금 x 제곱 자리잖아요. 제곱 자리고 여기가 x의 0승 자리고 여기 x의 3승 자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 이게 무슨 이거 뭐 방정식 뭐 0으로 되었을 때 뭐 x 값을 구해야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릿수만 나타내 주는 다항식. 그것을 우리가 포멀 파워 시리즈라고 해요. 네. generating function이라고도 하고 뭐 이산수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뭐 안 배웠어도 뭐 지금 다 가르쳤으니까 됐고. 자,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게 이렇게 있잖아요. 데이터 보낼 게 뭐 엄청 크다, 뭐 무지하게 많다. 이거 이제 패킷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통 이제 패킷으로 나눠서 보내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 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한 100비트라고 칩시다. 100비트는 8로 안 나눠줘서 왠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 100비트를 그 포멀 파워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x에 여기가 1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x에 101승 더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1 여기 1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포멀 파워 시리즈. 그러면 CRC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가 얼마 쓰더라? 16 쓰나? 아마 뭐 16 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16 쓰니까. 그러면 이 CRC에서 사용하는 그 다항식이 있어요. 뭐 x 15승 더하기 뭐 x 14승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x 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게 있어요. 정해진 게 있어요. 뭐 성능 좋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몇 개 찾는데, 그러면 얘로 여러분들이 보낼 이 데이터의 포멀 파워 시리즈를 나눠줘요. 그냥 나누기 할 줄 알잖아요. 그 나누기 하면은 그 뭐가 나옵니까? 나누기 하면은 x의 14승, 그러니까 그 디그리가 14승 이하의 어떤 다항식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차수가 15차니까 15차로 나누면은 당연히 14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5차로 나눴을 때 그러면 이 나머지의 다항식들 그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16 가만있어 봐. 14면은 15죠. 제가 실수했군요. 이게 16차여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16차. 16차여야지 15차까지 나오고, 15차니까 총 이게 지금 15차 이게 나머지 폴리노미알인데요. 리메인더 폴리노미알. 나머지 다항식인데 요게 지금 몇 바이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16비트에 해당되는 거죠. 16비트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보내서 그중에 이제 이 나머지 요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좀 에러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에러가 떴을 때 이게 나머지가 만족이 되는지, 그런 이걸 실제로 이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받은 거에다가
똑같이 CRC16 폴리노미얼을 나눠가지고 그럼 나머지가 이거랑 똑같이 나오냐 보낸 거랑 그럼 똑같이 안 나오면 에러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러가 생겨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노이지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전 샘플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 귀에다 들려주거나 아니면 뮤팅하거나 아니면 커넥션을 끊거나 그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에러 커렉션 또는 뭐 에러 디텍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착이 돼 있죠. CRC 가지고 USB도 마찬가지고요. USB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USB 뭐 그 메모리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할 때 그 CRC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카피하고 그럴 때 CRC 에러 같은 것도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책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 퍼펙트 리커버리가 커다란 장점인데 그러니까 디지털이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휴대폰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무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어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날로그 모뎀이 장착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날로그 모뎀이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되게 잘 돼. 근데 이게 멀리 가면 점점 신호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 보상도 잘 안 돼요. 아날로그면은. 근데 이제 아날로그는 뭐가 좋냐면 이 기미가 있어. 벌써 내가 이게 멀리 떨어지면 벌써 이제 지직거리고 벌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폭삭 망하겠구나 이게 이제 감이 오는데 이 디지털 시스템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되지.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특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처음 그 무선 이어폰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이제 그 무선이라고 해서 왠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그 선입견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신세대라서 그런 게 없나?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선 유선하고 지금 디지털 아날로그하고는 약간 좀 개념은 다릅니다만 그 요새 무선화를 하는 그 모뎀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 모뎀이거든요. 그 아날로그 방식은 다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휴대폰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써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유선보다 이게 좀 음질이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디지털 마인드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휴대폰에서 보내는 건 어쨌든 시퀀스잖아요. 그래서 이 무선 지금 그러니까 와이어리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디지털 모뎀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즉 디지털 모뎀을 지금 장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블루투스 방식으로.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 휴대폰에서 보내는 시그널이 여러분들 귀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전달됩니다. 물론 그 스레시홀드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일반적으로 유선 이어폰보다 무선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선은 그러니까 바꾸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신호가 그냥 여러분들 귀로 전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스피커만 만나는 거거든요. 작은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귀에다 때려주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서 노이즈가 타요. 근데 얘는 노이즈가 없어요. 그러면 뭐 간섭도 있을 수 있고 무선이니까 그렇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간섭이 있고 채널이 안 좋으면 얘가 그냥 알아서 끊어. 커넥션을 끊기 때문에 어차피 내 귀에는 안 들어와. 그래서 동작을 하면 일단 100% 커렉트한 게 나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따라서 음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요인들도 조금 있어요. 제가 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귀에다 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스피커 사이즈도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 유선 이어폰보다 무선 이어폰도 약간 스피커를 좀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좀 이렇게 이득을 좀 얻는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보내는 신호가 100%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걸로 벌써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가. 그러니까 음질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퍼펙트 리커버리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 뭐 그 다음 장점은 이제 통신 설비 공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 설비 공용화를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막 이제 생겨나고 뭐 그럴 때에도 사실은 전화망은 따로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화망 따로, 전화망, 인터넷망 이런 게 전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망을 우리가 이제 PSTN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 사실은 휴대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을 위한 어떤 망이 사실 그 전화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였고, 그게 인터넷망하고는 사실은 이제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이동통신 시간에 주로 이제 뭐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원래 휴대폰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보이스 트래픽을 위한 거였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스 트래픽을 위해서 그 휴대폰을 잡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다 데이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전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보이스 트래픽용이었으니까 망이 다 따로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뭐 무슨 망이 있었습니까? 그 네트워크로 방송, 그렇죠? 방송 네트워크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건물 옥상에다가 뭐 안테나 만들고 TV,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이런 것도 다 이제 따로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게 디지털로 가면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되냐면 방송 네트워크에서도 만들어내는 게 결국 뭐예요? 디지털 시퀀스죠. 01000001 뭐 이런 거고, 전화망에서 기껏 하는 것도 이것도 AD 컨버전 거치고 나면 또 0001 뭐 또 디지털 시퀀스고, 인터넷은 뭐 원래 디지털 시퀀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망이 통합됩니다. 모든 망이 통합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망만 만들어내면 되냐면 0과 1을 아주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속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망만 만들면 땡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방송용으로 뭔가 방송에 특화된 뭔가의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전화면 전화에 특화된 어떤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망마다 이 만들어내는 규격이나 이런 게 다 달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통짜 하나로,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또 복잡하게 또 들어가는데, 이제 그 결국 미디어마다 특징이 다르니까 우리가 망은 하나지만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또 있어요.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신 설비를 공용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공용화. 그래서 어차피 보내는 게 디지털 비트 시퀀스니까 그 비트 시퀀스를 잘 보내는 네트워크만 만들면 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어차피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니까 컴퓨터의 입출력 시그널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에도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시그널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동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할 때도 그 입출력 시그널로 사용을 할 때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을 사용을 한다, 아날로그 통신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7.5의 Low Pass Equivalent 시그널입니다. Low Pass Equivalent 시그널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거라고 믿고, 왜냐하면 어디서 배웠냐면 회로 시간에 페이저 다뤘을 때. 그래서 통신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패스밴드 시그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밴드 시그널이라는 게 뭐냐? 패스밴드 시그널이라는 게 있고, 잘 아시다시피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로 거꾸로 이렇게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돌림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로우 패스 시그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 얘는 유난히 잘 안 쓰는 것 같고, 예, 요거는 많이 쓰고요. 요 말 많이 쓰고, 요것도 많이 씁니다. 예. 제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 패스밴드 시그널인 게 뭐냐? 이거 스펙트럼 보면은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FC, 그죠? 여기 마이너스 FC. 여러분들이 지금 와이파이 시그널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를 하시던 그러면 여기 FC가 대략 얼마인 거예요? FC가 여기 2.4 기가헤르츠가 되겠죠. 또는 5기가헤르츠 그쪽 대역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지금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게 5.8기가헤르츠일 거예요. 5.8기가인데 왜 사람들이 좀 귀찮은지 그냥 다 5기가헤르츠 대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5.8기가헤르츠 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다 이제 패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여기만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밴드만. 그다음에 이 베이스밴드 시그널은 그러면 뭐냐? 베이스밴드 시그널은 그 중심 주파수가 0에 있는 거죠. 저기 F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이스밴드 시그널은 어떻게 돼요? 무선 통신에서 우리가 쓰려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왜 안 돼요? 두 가지 이유였었죠. 그러니까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무선 통신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C는 F람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가 진행하는 속도를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하면은 이 안테나 사이즈는 대충 얼마로 잡는다 그랬어요. 안테나 길이를 보통 4분의 람다 정도로 잡는데 여기서 지금 얘가 빛의 속도인데 얘가 3 곱하기 10의 8승인데 그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인데 이 F를 0으로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람다가 무한대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의 그 안테나 그 사이즈가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그거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밴드 시그널로는 우리가 바로 그거를 안테나를 통해서 보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스펙트럼을 쉐어해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내가 뭐 MBC에서도 그러니까 뭐 MBC에서도 이렇게 보내고 뭐 SBS에서도 또 이렇게 보내고 KBS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이게 방송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파수를 서로 간섭을 일으켜 가지고 그러니까 주파수를 쉐어를 해야 되니까 방송국마다 뭐 이렇게 다른 주파수 대역을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리퀀시 밴드를 이렇게 나눠 쓴다는 입장에서도 그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우리가 무슨 무선 통신을 한다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밴드 통신을 하는데 그런데 수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안테나 통해서 전송이 되는 신호 또는 리시브가 되는 신호는 다 어떤 형태냐면 이거라는 거죠. 요거 SOT 즉 패스밴드 시그널을 우리가 주고받고 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수학적으로 그거를 다루려다 보니까 좀 귀찮더라. 그래서 그 S of T의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SL of T 요걸로 수식으로 좀 나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4GHz 정보는 어디 있느냐 이런 정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FC를 Carrier Frequency라고 하죠. Carrier Frequency. 그래서 Carrier Frequency는 그러면 어딨냐?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거 곱해서 리얼 파트를 취한 거. 그거에 바로 실제로 안테나를 나간 거고 요거 이제 베이스밴드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베이스밴드 시그널 만드는 것까지는 그 베릴로그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DA 컨버전까지 DA 컨버전은 그건 아날로그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DA 컨버전 하기 전까지 그 정도는 이제 그 베이스밴드 시그널 프로세싱은 이제 칩 내에서 그러니까 그 디지털 칩에서 하는 거고 여기 이거 곱해가지고 코사인 사인 나오는 거죠. 익스포넨셜 J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전자회로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회로에서 믹서 만들고 뭐 이렇게 웨이브폼 곱하기 하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전자회로에서 그런 거 다 여기에요. 그리고 뭐 증폭해주고 그다음에 안테나에 그 신호 전달하고 이런 거 다 전자회로 파트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수식에서 S of T 즉 이게 패스밴드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 패스밴드 시그널을
이게 이제 전송이 되거나 받는 신호인데, 어찌됐건 인포메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S(t)가 갖는 인포메이션이나 SL(t가 갖는 인포메이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정보는 똑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FC가 주어진 상황에서, 캐리어 프리퀀시를 아는 상황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S(t를 알면 SL(t를 구할 수 있고, SL(t를 알면 S(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SL(t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그 시그널이 되는데, 요게 SI(t), 그래서 이것의 리얼 파트를 SI(t라고 하고, 이것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SQ(t로 보통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페이스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페이스 컴포넌트. 그 다음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두 군데다 보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더블로 보내요. 그러니까 인페이스 컴포넌트와 쿼드러처 컴포넌트.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모듈레이터,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방법 여러 가지 소개를 하면서 이제 다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분석을 할 때,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엄청 피곤해서 주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회로 그 AC 회로 분석할 때 페이저 가지고 하지, 누가 그거 저기 프리퀀시 달고 다니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